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갭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입니다. 먼저 차유정 기자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 차관은 먼저 집값이 내려가면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키운 것과 관련해 국민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갭 투자 의혹에 대해선 실거주 목적이었다며 기존 집이 제때 팔리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만 반복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논란이 더욱 커진 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 차관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를 끼고 성남시 분당에 30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잔금일 직전 전세 계약을 맺어 전형적인 갭 투자 아니냐는 논란을 받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기준 40억 원에 달하는 상황. 경기 성남은 이번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런 방식의 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일각에서 불거진 사퇴설에 대해선 일축했습니다. 이번 사과는 2분가량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고 질문 답변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고 여당 지도부가 공식 사과하며 발언에 주의하라고 당부하자 나흘 만에 부랴부랴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조짐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처럼 이상경 차관이 논란 나흘 만에 사과를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사퇴 요구 등 부동산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까지 시사하면서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속보로 전해진 이상경 차관의 사과 소식. 논란 4일 만에 나온 그것도 질문을 받지 않는 유튜브 2분 사과에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갭 투자로 차익 실현은 다 챙기고 이제와 배우자 탓이라며 진정한 사과는 사퇴라고 쓴소리했습니다. 이상경 차관이 국민들한테 돈 버는 법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 대책과 반대로 가라고요. 국민이 하면 투기꾼이고 나는 예외다? 그게 서민들 천불나게 하는 거죠. 민주당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말꼬리 정쟁 국감은 안 된다며 확전을 막았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저희가 중요한 국감 질의를 해야 되는 이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이걸 정쟁으로 삼아서 할 필요 없이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귀양 의원은 10.15 대책을 두둔하다 민심을 건드렸는데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인 것이죠. 논란이 커지자 국정감사장에서 고개 숙였습니다. 급하게 단어 선택을 한 것이 다소 우리 서울 시민분들에게 국민분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라는 말씀드리고 살얼음판 분위기 속에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카드까지 시사했습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당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이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갭 투자가 드러난 여권 핵심을 부동산 을사오적으로 부르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습니다. 규제 중독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 더 센 규제를 내놓을 거라며 보유세 강화가 수순이라고 저격했습니다.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입니다. 집을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집이 없는 국민은 집이 없는 죄로 세금만큼 폭등한 전 월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뿔난 민심을 달래려 안간힘을 쓰는 민주당과 부동산을 전국 필승 카드로 여기는 국민의힘, 양측 창과 방패 싸움도 어느덧 일주일이 넘었지만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아파트값 동향 조사를 두고 존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대책 발표 전후 서울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5% 상승했습니다. 11호 대책 직후 나온 첫 통계치인데 지난 2013년 1월 국민은행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통계가 이관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입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구가 1.29% 급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성동구, 강동구가 1% 넘게 오르는 등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세가 여전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1.78%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11호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의 아파트값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11호 규제 발표를 전후해 막차 수요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는 등 수도권 전셋값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전세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에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주간 동향 자체를 폐지하는 건 부담스럽다면서도 조사하되 공표하지 않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간 동향은 조사를 하되 그걸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그리고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아니면은 대안을 만들어서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만들 수 있으면은.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개선 방향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최상병 특검 주요 피의자 7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오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이 잇따라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죠. 맞습니다.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그리고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까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거나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 인물들입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 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고요. 나올 때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 전 장관 퇴장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네. 6개 혐의 모두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그리고 이첩 보류가 아직도 적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종섭 전 장관 영장 심사가 가장 먼저 진행돼서 약 2시간 20분 만에 끝났고요. 뒤이어 다른 피의자들도 잇따라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인 가운데 피의자들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주요 피의자들 혐의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게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초동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 심사 과정에서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등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동혁 전 단장과 박진희 전 보좌관 그리고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 경로 사실을 전달했고 이와 관련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또 최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들도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다고요?
맞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 그리고 최진규 전 대대장도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순직한 최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작전 통제권이 당시 육군으로 넘어갔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서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특검은 최 전 대대장 역시 수색 현장 지휘관으로서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당시 내렸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 외압 의혹과 최상병 사망 사건까지 특검이 수사해온 주요 사건 피의자들이 한꺼번에 구속 할림길에 섰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그간 기소나 피의자 신병 확보보다는 수사에 집중해왔던 만큼 이들의 구속 여부는 특검 수사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될 전망입니다. 또 특검이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정점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이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특검에 출석하며 조사 전부터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들을 처단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을 봤다면 폭동 등 내란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조은석 특검팀의 중개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원 장비로 촬영한 뒤 촬영본을 사후 공개하는 지연 중계 방식으로 중계 방송이 이루어지는데 앞선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시작 이전까지만 중계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 보장을 해칠 염려 등이 우려된다는 특검의 의견을 고려해 재판 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잡음이 더 컸습니다. 최 위원장이 최근 진행된 MBC 업무 보고에서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게 쟁점이 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박문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비공개 업무 보고 때 MBC 기사가 국민의힘에 친화적이라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지 사흘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에 취하더니 국민이 안 보이냐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최민희 청문회냐고 받아쳤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이 술보다 더 취하는 게 권력입니다. 국정감사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아니고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국정감사도 아닙니다. 최 위원장은 MBC 보도본부장이 성역이냐면서 필요하다면 계속 지적할 거라고 SNS에 썼고 직접 마이크도 잡았습니다. 개별 보도에 대해선 일일이 묻지 않는 게 관례라며 박문진 이사장이 유감의 뜻을 나타내자 성찰해 보겠다면서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 겁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전해 들은 거 말고 혹시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여쭤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민주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과유불급 등 부정 반응이 잇따랐고 조만간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KBS의 편향성 논란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부역해 경영 실적이 떨어졌다면서 박장범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냈습니다. 하우치 박이라고 하는 별명 듣기 싫겠습니다만 그런 땡윤 뉴스가 KBS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자신은 몰랐다는 해명과 달리 딸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달라고 피감기관에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양자역학 공부하신다고 그러면서 하고는 이 뒤로는 의원실에서 이거 엉뚱한 짓 한 거 아니에요. 의원실이 아니고 캄보디아 무슨 피싱 조직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어떻게?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이 갈등은 회의장 밖 수사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명 씨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을 7차례 만났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명 씨가 거짓말에 능하다며 검찰 대질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에서 공표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진 겁니다. 오 시장은 대면에 앞서 명 씨를 거짓말쟁이로 단정하며 자신을 향한 의혹을 부인했고,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명 씨는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이가 거짓말쟁인지 내가 거짓말쟁인지는 오늘 가서 보면 되고요. 11월 8일 날 10시에 특검에서 대질신문합니다. 오세훈이가 하도 거짓말하니까. 증인으로 선 국감장에서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 시장을 7차례 만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김영선 의원의 권유로 오 시장을 처음 만났다며 이후 만난 날짜와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황금범 포렌식을 하는데 제가 말한 오세훈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7번 만났어요. 김영선이 다 있었어요. 왜 김영선 의원 다 자백했어요. 자기가 울면서 내가 오세훈이를 잡아넣는구나. 앞서 2차례 만난 뒤 관계를 끊었다던 오 시장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명 씨와의 대지를 요청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검찰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은 명태균과의 대질신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검에서 대질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거짓말하는 거라고 주장하면서도 대응 방식은 달랐습니다. 오 시장은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명 씨는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요. 이 선거철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저를 고발한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뻔뻔스럽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밝히겠습니다. 오 시장은 다음 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특검 조사에서 명 씨와 대질 신문으로 다시 만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윗선의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이번에는 당시 지청장에게서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검사는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제기하는 것에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며 울먹였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검사가 또다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던 문 검사는 당시 지청장이 폭언과 욕설을 했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검 감찰 지시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재배당 조치를 취하겠다고 10분에 가까운 9분여가 넘는 동안에 핸드폰으로 그렇게 그런 폭언을 했었습니다.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어미준 당시 지청장이 담당 부장검사였던 문 검사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겁니다. 이후 문 검사는 대검찰청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았는데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제기하는 것에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며 울먹였습니다.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어미준 전 지청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문 검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임 검사 의견이 그렇다면 신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 검사의 첫 폭로 이후 대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을 현장 조사하며 본격적인 감찰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갈리고 있는 만큼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실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관이 120억 원대 스캠 조직의 총책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내준 사실을 전해드렸었죠. 이 총책이 자수하지 않고 잠적했고 이후 범죄단지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20억 원대 스캠 범죄 총책 강모 씨는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국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과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가 지난해 11월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재발로 찾아갔지만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풀려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당시 강 씨는 한국에 있는 경찰과 통화하면서 자신은 선교 활동을 위해 캄보디아에 왔고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범행에 이용당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를 대며 대사관을 빠져나온 강 씨가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걸 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카지노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취업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범죄 단지에 끌려갔다 풀려난 A씨는 당시 이곳에서 강 씨를 봤다고 말합니다. 범죄 단지에는 약 3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 20여 명의 한국인을 담당하는 팀장이 강 씨였다는 겁니다. 어디 뉴스에 처음 잡혔을 때 찍었던 사진 있죠? 그거랑 똑같았어요. 머리 짧아가지고 나시에 반바지 입고. YTN은 컴퓨터 앞에 남성들이 앉아있는 당시 범죄 단지 내부 사진을 확보했는데 A씨는 이곳에서 강 씨가 한국에서도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며 과시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도단위 다단계 사기인가 또 그 프로그램을 지가 개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 못 들어갔나 봐. 강 씨는 로맨스 스캠 대본을 짜는 관리자 역할을 했는데 단지 내 한국인들은 이를 활용해 두세 달 안에 100억 원을 뜯어내야 했다고 A씨는 설명합니다. 포이벳 그 단지에서 한국팀한테 이제 중국 사장이 2달 동안, 3달 동안 목표 금액이 100억이라 그랬나 봐요. 강 씨는 대사관 방문 뒤 석 달 정도 지난 2월에야 현지 경찰에 체포됐는데 그 사이 한국인 피해는 계속 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처럼 강 씨는 캄보디아에서 120억 원대의 로맨스 스캠뿐 아니라 리딩방 투자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요. 강 씨를 직접 만났던 취업 사기 피해자는 강 씨가 본인의 범행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고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YTN이 확보한 120억대 로맨스 스캠 주범 강모 씨의 공범들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최소 지난해 중순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성교제를 가장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은 물론 이른바 리딩방으로 불리는 투자 사기까지 피해자는 100명에 달합니다. 범행 당시 강 씨와 피해자 사이 통화를 들어보면 강 씨는 자신을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투자금이 모자라면 빌려줄 테니 추가로 돈을 넣으라고 유도합니다. 조금 저희 회사가 좀 도와드릴까요? 예를 들어는 게 있는데 원래는 20%인데 제가 이번 고객님들 한해서 10% 정도만 고객님이 자금을 준비하시면. 경찰은 강 씨의 아내인 안모 씨도 공범으로 보고 쫓고 있는데 안 씨는 주로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자라고 사기치고 하니까 여자랑 통화를 하거나 영상통화할 때 그 여자가 해주더라고요. 취업 사기를 당해 캄보디아에 갔다 범죄 단지에서 강 씨를 만났다는 A 씨는 당시 강 씨가 자신의 범행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좀 자긍심을 느껴하는 것 같아요. 송태 씨가 거기 있었는데 자기가 실적이 잘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쪽에 스카웃 받아서 온 거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가던 강 씨는 지난 2월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몇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기 피해자들은 외교부에 직접 전화해 항의했습니다. YTN이 당시 녹취를 확보했는데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현지 공관에서 캄보디아 측에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서도 결국 결정은 캄보디아 당국에서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도 했지만 이 역시 캄보디아의 결정에 달렸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외교부에도 그 채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요청은 하지만은 이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문제가.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정부가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허탈하고 강 씨를 다시 못 잡을까 봐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강 씨는 지난 7월 말 다시 체포됐지만 아직 국내로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스캠으로 불리는 국제 사기 범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라는 지시에 정부는 특별 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스캠과 마약, 사이버 도박 등 3대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제범죄의 민낯을 그만큼 심각하게 본 겁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첫 관련 범죄 대책회의에는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우리 국민을 노린 사기 범죄를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하여튼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캄보디아 내 각종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은 아직도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캄보디아뿐 아니라 인접한 베트남, 태국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음 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치권에선 관련한 논란이 잠잠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야당은 이 차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서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개인 이상경이 아니라 국토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차관으로서 알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서 묻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닙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을 향해 쏟아낸 심각한 폭언입니다. 직접 사과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꺼내서 증인대책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이 자칫 주택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공세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상경 차관의 개인의 언행을 문제 삼는 청문회는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앞서 이상경 차관의 사과, 조금 방식도 좀 남달랐죠. 국토부 유튜브에 나와서 약 2분 정도 이제 사과를 했는데 생중계 형식이었지만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창은 이제 열리지 않았고요. 물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했던 자신의 발언, 또 배우자의 갭 투자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대변인님. 일단 이상경 차관께서 이제 본인이 뭔가 좀 이번 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좀 종합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했던 취지에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 다소 불편한 그런 이제 그 언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또 야당의 지적이 있어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사과 자체는 일단 잘했다, 잘한 사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과 자체가 굉장히 진솔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지금 이상경 차관이 지금 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과 정도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라고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상경 차관이 당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했던 발언, 소위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이것을 좀 좋게 선의로 해석한다면 이 정부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고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어떤 정부 정책의 의지 표명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경 차관이 이제 본인의 그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저 발언이 듣기에 따라서는 뭐야 이건 좀 내로남불 아니냐. 당신들은 이미 살 거 다 샀으니까 이제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 기회를 빼앗겠다라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고 그런 비판에 또 동의하시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계시다. 이런 측면 때문에 오늘 이제 사과까지 나온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난 정부가 15 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약간 그 과수요적인 측면에서 그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잡지 못한다면 아마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에게 더 그 주택 소유의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의 그 특단의 대책을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자체를 지금 이제 논하기에는 또 너무 시간이 지금 짧아가지고 어쨌든 이상경 차관이 주택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면서 오늘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사퇴설은 또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국토위에서는 이 차관 거취를 둘러싸고 이제 논쟁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댓글이라든가 질문을 받지 않고 저렇게 국토 정책을 책임하는 책임자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를 자처하던 그런 분이 저렇게 자신이 없이 기자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런 국토부 1차관이 한다는 것 저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과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방식이 당당하지 못하고 물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갭 투자가 아니다. 왜 갭 투자가 아닙니까 이게. 5억의 차익을 하고 지난 7월에 지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 8.14 대책 나오기 직전에 부동산을 구입해가지고 33억에 매입해서 지금은 그 아파트가 42억을 호가하는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행위를 한 차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했으면서 그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는 주무 책임자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돈을 모으면 이 돈을 서민들은 어디에 씁니까? 전세금 늘리는데 그리고 월세 내는데 월세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쓰기 때문에 앞뒤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라든가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자격의 문제지 책임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소재는 이재명 정부가 져야 될 것이고 이 지금 차관의 지금 저런 모습은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지금 대담 과정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그런 언행과 본인이 그동안 했던 경제적인 관념 그리고 행태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퇴 여부가 지금 관심인데 어쨌든 민주당이 하루 전날 먼저 사과를 했잖아요.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본인은 정작 하루 늦게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다소 굉장히 좀 격앙된 그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네. 지금 당내에서 이상경 차관의 어떤 처신이 좀 부적절했던 거 아닌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도 나오는데 지금 당장 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지금 이 시점에 당장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경 차관의 사퇴가 과연 현 시점에서 적절한 타이밍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상경 차관이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나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타이밍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당내에서는 민심을 거스르는 듯한, 그리고 또 이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그 발언에 대한 또 책임마저도 같이 또 물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아직까지 당내에서 대다수의 그 의견이 사퇴 쪽으로 모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제 뭐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상경 차관이 오늘 사과했고 앞으로 이상경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특히 이번에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지금의 서민들이 자기 주택을 갖겠다고 하는 꿈을 우리가 주거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 속에서 이상경 차관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현재 당에서 나오는 일부의 목소리가 당 전체의 의견은 아직까지 그렇게 모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뭐 이상경 차관의 저런 행태, 저런 말과 행동, 그동안의 경제적인 그런 거래 내역을 보면은 영이 쓰겠습니까? 교통법칙을 위반한 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면 상당히 영에 서지 않기 때문에 뭐 어쨌건 이것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서울 집값을 6억에서 12억으로 결과적으로 올려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과는 했고 사퇴 여부는 앞으로의 이제 행보라든가 부동산 정책의 이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여당에서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을 두둔하려다가 연일 이제 실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복귀왕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일종의 보유세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이것을 실시했을 때 국민의힘의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한 2km 자, 15억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이 있다. 15억 미만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이제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시민들이 또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억짜리 아파트 없는 사람은 기생충이냐 이런 말부터 한탄에 쏟아졌습니다. 저 부분은 그 복귀왕 의원의 실언이 좀 맞다. 그리고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복귀왕 의원이 저 15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그런 좀 취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 그 15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기준점이 15억입니다. 왜 15억이냐? 전체 거래량의 70% 이상이 이 15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1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6억 원까지의 대출 그리고 뭐 그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의 구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LTV의 그 70%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해서 이 15억 원 이하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이번 10.15 대책이 더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특별히 더 센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이번 10.15 대책이 모든 그 국민들을 거래를 제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정략적인 공격이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려고 그래서 실체 없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그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15억 원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이제 15억 원을 서민 주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지금 15억 원이 채 안 되는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럼 나는 서민도 안 된다는 뜻이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복귀환 의원도 그 급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바람에 좀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또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복귀환 의원의 발언이 비록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복귀환 의원의 취지가 그 취지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이제 좀 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곧바로 민심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15억이 이제 서민 주택이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이 민심을 좀 더 또 건드린 것 같습니다. 글쎄요, 민주당이라는 정체성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의 어떤 정강 정책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정당인 민주당으로 봤을 때 15억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서민의 삶과 상당히 괴리를 달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실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잡혀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을 벗어나서 오히려 가진 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도 왼쪽에서 중도층으로 그리고 보수 우쪽으로까지 잠식하겠다는 그런 인식의 발로가 아닌가 상당히 저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서 평등의 가치를 민주당이 그래도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평등의 가치를 버리고 오히려 자유적 가치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 흑과 백이 있을 때 섞으면 회색지대가 됩니다. 회색지대는 설 수가 없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거 하나로 말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인식의 전환이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정치에서 저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봤을 때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은 본인은 이제 그 전세를 사는데 15억 아파트가 이제 서민 아파트라면은 본인은 그럼 천민인가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11호 대책이 발표가 된 지난주에 이 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역대 최대인 0.5%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막판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좀 진정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이번 주부터 이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행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 막차를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좀 제법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 아파트값 상승률이 좀 생각보다 좀 높이 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번 10.15 대책이 어떤 그 거래를 완전히 막겠다라는 취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일단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차츰 이 제도가 좀 효과를 좀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특히 97 그 공급 대책도 발표를 했고 이번 연말까지 12월까지
지역별 세부 공급 계획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까지도 저희가 과감하게 검토할 수 있다라는 지금 지금 그 앞으로 얘기는 공급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차원에서 하겠다는 한 겁니다. 얘기죠? 원래 이 15 대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성 행위를 잡겠다라는 것이었지, 당시 97 공급 대책에서 얘기했던 정비 사업 활성화 이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 대책이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추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급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세력, 참여하는 모든 분야가 다 불만이 폭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27 대출 규제, 814 대책, 97 그리고 11호 규제 대책, 11호 규제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되고, 특히 서울 지역의 집값이 상승되고, 지방에는 집값이 상당히 빈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공실이. 그런 것이 뭡니까? 결국은 신규 물량이라는 신호를 먼저 줬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11호 규제 대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규제 대책을 함으로써 선호가 바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금 대출로에는 주택 구매를 막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주택 매주자가 토지 거래 허가세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국토부 1차관이 문제가 되는 갭 투자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처방이 부적절한 겁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부처럼 집값은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측을 하는데 그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유세를 올린다든가 지금 또 토지거래 허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보유세 인상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건축산업이 위축돼서 신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있습니다. 거래세 인하도 마찬가지고, 취득세나 지방세는 이것은 지자체의 반발이 커서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정부에서 애초에 할 때 신규 물량을 먼저 많이 늘리겠다, 그런 신호를 주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를 먼저 하고 신규 물량을 늘리겠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든가 정치는 신뢰인데, 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구매자들이 신뢰를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대책은 어쨌든 모두 선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선의에서 나오는 건데 그 방향성의 문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나중에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두 분의 전망은 이제 엇갈리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요, 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것을 두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방이 오갔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최민희 위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권력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MBC가 그동안 국힘 편향 보도를 MBC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만두셔야 돼요. 사퇴해야 됩니다. 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자,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이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 보고 자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과 관련해서 오늘 그 논란이 다시 일어난 거거든요. 당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 거죠? 일단 MBC는 국감 대상은 아닙니다만 비공개로 또 국회에서가 아니라 이제 가서 그 간담회 비슷한 국감 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의 박정은 의원은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 최민희 위원장께서 본인과 관련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MBC 보도본부장에게 그 사안을 질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기사 또 보도에 대해서는 뭐 그 발언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께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당시 이제 그 지금 오늘 박문진 그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제 권태선 이사장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유감을 표시하신 게 있어서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본인도 앞으로 더 깊게 성찰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국감에서 본인과 관련된 어떤 개별적인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리고 그 대답을 제대로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왔다고 해서 그 답변을 한 사람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뭐 성찰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저는 이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 특히 우리가 국회에서 언론에 대해서 독립성 또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모습을 또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저희 국회에서도 좀 조심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개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질문을 하는 것, 그 기사와 관련된 부분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MBC 방금 뭐 말씀을 하셨지만 MBC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최민희 방통위원장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개별 보도지만 19일 뉴스데스크에서 다룬 고성 막말의 파행만 막장 치닫는 국감 리포트라는 이런 제목인데 과방위에서 최근에 김무영 의원하고 박정은 의원이 욕설 문자 메시지 가지고 상당히 과격하게 언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뉴스 리포트를 하면서 거기에 최민희 국감 첫째 주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리포트였었죠. 그런 거죠. 그러면 고성에 오갔다. 그거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서 최민희 방통위원장의 뭐 결혼 문제라든가 자식, 딸 결혼 문제 그런 걸 다룬 것이 아니고 이런 방통위 운행 진행 과정에서 그런 아주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들을 리포트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뭐 리포트 과정에서 최민희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공정하자 그렇게 해서 MBC가 그동안 사실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 상당히 민주당한테 우호적인 그런 채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편만 드냐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상당히 좀 생뚱하고 엉뚱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민희 위원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이제 이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이제 보도본부장이 성역이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반박을 하는. 그 SNS에서 반박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당에서 이번 국감의 가장 화제 상임이 그러면 법사위와 과방위 두 곳을 이제 꼽는 언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국민들께 저희가 화력을 집중해서 알려드려야 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일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좀 밝히고 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이제 그 국감이 진행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일부 상임위에서 과도한 어떤 정쟁적 요소들처럼 비춰지게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가려지고
실제 이번 국감이 끝났을 때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그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민주당에서는 때문에 특히 또 국감도 중요하지만 이제 언론 개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언론 개혁도 해야 되고 사법도 개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저희가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그 개혁들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뭐 지난 그 윤석열 정권의 3년 동안의 실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드리고 거기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이번 국감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의들이 이런 그 논란, 소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다 묻혀버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는 이번 국감이 너무나 비생산적인 국감이었다라는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당이니까 앞으로 그런 걸 초래하지 않도록 좀 잘 해달라 이런 취지가 아마 당 내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최민희 위원장을 이제 불러서 그 자초지종 한번 듣고 진상을 한번 들어볼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오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로 가보겠는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의 첫 대면이 있었습니다. 현장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오세훈 시장님 7번 맞습니까?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전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긴 시간에 그 국감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보시면 이제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 횟수, 당시의 상황 이런 걸 언급하면서 언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죠. 근데 오 시장은 명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말을 아끼는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증언감정법이 또 뭐 개정도 됐고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오늘도 2명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포고문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봤다. 그리고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핸드폰 비번을 모른다 했는데 최근에 또 핸드폰 비번을 20자리 정도 되는 핸드폰 비번을 또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의 거짓 증언과 관련해서. 그렇게 돼서 그것이 이제 위증 고발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 2번 뭐 본인은 2번 봤다고 뭐 지난번에 뭐 얘기를 했는데 이 국감장에서 만약에 증언을 잘못하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적인 대응은 대응대로 하되 이 또 위증 고발이라는 그 선을 또 한번 또 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험난한 그런 길을 걷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일 날 특검에서 대질신문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아니면 검찰 조사나 그리고 법원에서 밝히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10몇 개월 동안 오늘 저도 저 국감 현장을 봤는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에 한이 많이 맺힌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봤고 많은 이렇게 흥분이라고 할까 격한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그러거나 오세훈 시장은 이 위증이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특히 이제 지금 이 시기가 특검 조사 이 시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기인데 다음 달 8일이라고 그러더군요. 두 사람이 특검에서 대질 조사를 벌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다음 달 8일
오세훈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고요. 또 명태균 씨도 그날 대지를 같이 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일부 그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들, 몇 번 만났느냐, 도움을 줬느냐, 실질적으로 그 도움의 대가는 무엇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아마 오늘보다는 특검에서 서로 자신들의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특검을 통해서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의 그 주장이 사실이고 명태균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명태균 씨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반대의 상황이 돼서 명태균 씨가 주장한 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께서는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이 절차절명의 갈림길이 다음 달 8일 특검에서의 대질 신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과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다며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2.5%로 묶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내놓은 만큼 통화 정책 역시 발을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 위험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집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과 사회적 안정을 고려할 때 너무 높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성장률이라든지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개혁 이런 것들은 좀 계속 해야 되고 한 달 새 30원 넘게 오른 원달러 환율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6개월 만에 1,440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은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2명은 동결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난 8월에 5명이었던 인하 의견은 이번 회의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900선을 돌파했습니다. 미 증시 하락에 약세로 출발했던 지수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이후 차익 실현 물량과 환율 영향으로 1% 내린 3,84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만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 악화를 부른 건 이상경 차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해서 지적을 받자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둘 다 실거주 중이며 한두 달 안에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 양도할. 이 같은 해명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녀 증여를 정리라고 말장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고위 인사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 경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지난 2000년 해외 근무 직전 지금은 금지된 재건축 입주권을 사들인 것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2018년까지 최대 4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3채를 매각했습니다. 2013년 경매로 9억 원에 낙찰받은 개포동 아파트 한 채를 남겼는데 이게 재건축돼 지금 40억대로 뛰었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도 2013년 해외 부임 직전 구 부총리와 같은 단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참여연대는 규제 책임자들이 투자성 거래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설득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인사들의 고가 아파트가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며 정책 설득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미국을 다시 찾았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두 사람은 앞서 현지 시각 22일 미국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가량 협상을 벌였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귀국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상 상황을 보고하고 다시 조율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합리적인 결과에 이를 거라고 강조했는데 시간에 쫓겨 국익을 훼손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미 간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정,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이 3,500억 달러 전액을 달러 현금으로 투자하란 요구에선 한 발 물러섰지만 남은 쟁점이 여전히 만만찮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미국의 관세율 인하 대가로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 중 현금 비율과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내지 않으면 관세를 급격히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마피아식 갈취 같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나온다는 질문엔 이성과 상식이란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동맹이고 상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국익을 해치지 않는 결론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의 과도기적 단계로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습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다면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에이펙 계기에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선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 인해 다소 까다롭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사한 날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최종 승인했을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미중 정상의 담판을 앞두고 양국이 제3국에서 5번째 고위급 무역 회담을 이어갑니다. 중국 상무부는 허리펑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내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미국과 경제, 무역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오는 31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담판에 앞서 무역 분야의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2시간 조금 넘게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이 전 장관은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힌 뒤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기 위해 기밀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대통령 경호처에 대통령실, 대접견실 등 CCTV의 3급 군사 기밀 해제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대통령 경호처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새로운 특검부가 임명되는 다음 주부터 수사팀 재편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정도와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팀을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인계가 필요한 만큼 새로운 파견 인력이 온 이후 기존 인원이 복귀하는 식으로 진행될 걸로 보인다며 수사 경과에 따라 한두 명씩 이동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파견 인력들은 본인의 요청으로 복귀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검찰 내부 사정과 본인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사건을 들여다본 대검찰청이 분실 과정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은 실무상 과실일 뿐 윗선의 부적절한 지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해 현금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청탁 의혹과 관련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집회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혀 있어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되는 띠지가 수사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윗선 개입에 따른 증거 은폐를 의심했는데 서울 남부지검은 검찰 직원의 실수로 분실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8월부터 감찰을 진행한 대검찰청은 실무적 차원의 과실이라는 중간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장을 포함해 윗선에서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거나 고의로 띠지를 잃어버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같은 대검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법무부는 감찰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있던 건 아닌지 검토할 전망입니다. 등록된 감찰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설 특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검은 다만 법무부에서 다시 의견을 보내온다면 남은 감찰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며 아직 종합적인 결론이 나온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여파와 관련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관내 집회, 시위가 급증한 용산경찰서가 헬로윈데이에 이태원의 경비 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연휴에 같으면 수많은 인파를 관리하던 경찰관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냥 이제 통제도 아예 없었고 해산하라는 방송도 없고 그다음에 뭐 통제하라는 것도 아예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인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배치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는 말을 해 문매를 받기도 했습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당시 이태원에는 경찰의 경비 인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관내의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면서 용산경찰서가 연휴해와 달리 이태원에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근 지역 집회 시위가 증가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경비인력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용산경찰서는 앞선 2020년과 2021년에는 헬로윈데이 인파관리 경비 계획을 세웠지만 2022년에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 여러 건을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는 상황실 근무자가 서울 종합방재센터에 압사 사고와 관련한 전화를 받고도 방치하는 등 소동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난 대응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용산구 모두 책임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미루면서 징계 없이 정년 퇴직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합동 TF는 감사를 통해 비위가 확인된 경찰관과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에 상응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영화 아수라 속 인물에 빗댄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발하며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동안 숨을 골랐던 국회 법사위. 본격 국감 시작 전부터 추가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의혹에 김현지 실장이 연루됐다며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험한 뒷일을 모두 처리해준 사람 아니냐는 건데 부패한 지자체장이 나오는 영화까지 소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한마디로 이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닌가. 여러분 영화 아수라 기억날 겁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실장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정쟁을 유발하지 말라며 추가 증인 채택도 무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 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이러한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증인들에 대한 고발 한 건도 여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쪽 진영의 일방적 고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이 났다 함으로써 이 국감을 조롱하고 이제 상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고발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 부른 증인이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뒤엔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거래 논란과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등 현안을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1억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어요. 띠지도 다 없앴죠? 검사가 한 짓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떤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검찰청 폐지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주요 검찰청에 대한 마지막 국감에서도 사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일부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구성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도 수사 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원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명성황후 침전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의원이 오늘 국가유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3월 5일 오후 5시쯤 사전 연락 없이 경호원 한 명과 함께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이후 경복궁 근정전과 일반인 통제구역인 경회로 2층, 향원정, 건천궁에 차례로 들렀습니다. 특히 건천궁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생활했던 공간인데 특별 관람을 제외하면 내부 관람이 제한된 이곳에 도착해 문을 열 것을 지시했고 이어 명성황후가 사용했던 침전인 곤령합에 들어가 10분가량 머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로봇 청소기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더 지난 지금까지 점검을 위해 확보한 로봇 청소기가 고작 석 대에 불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아서 척척 바닥을 쓸고 닦는 로봇 청소기는 편리함 때문에 갈수록 인기가 커지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킹으로 고객 행동과 목소리가 유출되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중국 업체에 넘긴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실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국내외 주요 브랜드 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법 위반이 있는지 살핀다는 취지였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떨까? 분석실이라 적힌 조그만 팻말이 놓인 사무실 책상에 로봇 청소기 2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봤더니 300만 원가량 들여 두 중국 브랜드 제품 석 대를 구매한 게 전부입니다. 실제 분석을 위해 쓴 예산은 없고 투입된 인력도 1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개보인은 전문 분석 장비가 없어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품 확보를 못한 점에 대해선 5개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제품의 경우 업체 협조로 테스트 현장을 방문해 조사 중이라고 YTN에 밝혔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각각 구입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제조사 업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 구석구석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서 개인정보의 가치와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사후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이 개인정보위의 목표지만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없이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북한 군인 1명이 중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넘어 귀순해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사건이 있은 직후 북한군이 연 이틀 군사 분계선을 넘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까지 받고 물러났던 일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오전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무리를 지어 차례로 넘어온 북한군은 모두 20여 명. 작전 태세에 돌입한 우리 군은 지침에 따라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경고 사격 뒤에도 북한군은 곧바로 북상하지 않았고 시간을 끌며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방 지역 내에서 불모지 등의 작업을 하다 군사 분계선을 넘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경고 사격 다음 날에도 같은 지역으로 북한군 10여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를 받고 북상하면서 인근 주민의 영농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지금 저쪽에 경고 사격이 있어가지고 기습 사격이 있어서 우리가 대체 중이다. 그랬고 그 다음 날 또 오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틀 동안 그랬어요. 이보다 1시간 반쯤 전 또 다른 중부 지역 전선에선 북한군 1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귀순해 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수십 명의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북으로 돌아갔는데 북한군은 며칠 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엄중한 도발 행위라는 담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군은 당시 북한군이 밝히기 전까지 군사 분계선 월선과 경고 사격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경찰이 범죄 조직이 현지 경찰과 유착한 정황도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수법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중 59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인 45명을 수사하는 충남경찰청은 수사관 110명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수사기관 사칭, 노쇼, 코인 투자 사기 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93억 원 넘게 가로챈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직원은 약 200여 명, 이 가운데 한국인이 80에서 90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현지 경찰에 체포돼 송환된 피의자들은 국내 송환을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가구 공장에 아르바이트하러 왔다, 억울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경찰은 이들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범행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수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이 활동한 조직과 현지 경찰 간 유착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경찰의 단속 정보를 미리 파악해 수사망을 피하고 현지에서 한국인 조직원들이 체포돼 구금되자
캄보디아 경찰에 돈 주고 작업할 테니 훈련하면 다시 가다 말하며 귀국을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인 경기 북부경찰청도 피의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와 함께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열흘인 구속기한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실종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재외국민은 모두 61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의 행방을 여전히 찾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전체 실종자 39명 가운데 1명이 2022년 기준으로 21명 가운데 1명이 아직 실종 상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는 실종 신고된 대상자의 행방을 확인한 뒤 범죄 연루가 드러나면 납치 감금자로 분류해 관리한다며 지금도 실종 상태로 집계된 이들은 납치 감금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힌 뒤 불이 나며 수습 과정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버스기사에게 다가서더니 난데없이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다른 승객이 다가와 말리려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갑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50대 남성 A씨는 결국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행에 지장을 받은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고 했지만 기사가 이를 거부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결국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소방차가 무더기로 출동해 있고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꺼진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녹아내렸습니다. 오전 9시 반쯤 평택제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한 명이 헬기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일부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를 진압하면서 도로가 차단되며 극심한 혼잡이 잇따랐습니다. 뭔가 했더니만 앞에서 연기가 나가지고 금광 3터널까지 밀려 있었어요. 한 6, 7km?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올림픽대로 염창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택시에서 불이 나 운전자 한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향년 108세로 별세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44년부터 1년여 동안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에 강제동원됐던 김 할아버지가 어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 2019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당사자로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심과 달리 판단한 건데 김 할아버지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BBC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의 출장 중 성추행 사실을 사진과 함께 공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BBC는 호앙 수안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서울에서 열린 서울 안보대회 행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두 나라 군 고위직 만찬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앙 수안찌엔 차관은 당시 한국 국방부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에서 고위 공무원이 성추문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지난 2년 사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 2NE1의 박봄이 돌연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고소한다는 내용을 SNS에 공개해 논란입니다. 박봄은 양 프로듀서가 정당하게 줘야 할 수익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봄의 소속사 디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2NE1의 활동 정산은 이미 완료됐고 SNS에 올린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봄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며 아티스트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70%를 돌파하며 역대 내각 출범 직후 지지율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우파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방위력 증강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71%를 기록했습니다. 출범 초 기준으로 역대 5번째로 높은데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지지율 51%, 2021년 기시다 내각 지지율 56%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난달 15%에 불과했던 18세에서 39세 젊은 층 지지율은 이번에는 80%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で今女性になったちょっと新しい風といいますか今までとは違う何か日本にとっていい兆しになっ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期待を持ってはいます。 40에서 50대는 75%, 60대 이상은 63%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대책, 강한 경제, 방위력 강화 등을 축으로 우파 정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위력 증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外交力と防衛力の強化などの政策に内閣の総力を挙げて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다카이치 총리는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3대 안보 문서를 내년 말까지 개정하고 2027년도까지 방위비와 관련 예산을 2%까지 올리기로 한 목표를 2년 앞당기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의 연립 합의문에는 장거리, 장기간 이동할 수 있는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 추진을 담았습니다. 이를 놓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고이즈미 방위상은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요미우리 신문은 출범 초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내각이 단명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높은 지지율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에선 집 밖에서 헐벗은 채 기어다니며 이 소설 정글북 속 주인공 모글리를 연상케 하는 꼬마가 목격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고학력자인 아이의 부모가 자연 양육 철학이라며 간섭을 거부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더벅머리에 시커먼 피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꼬마가 손발로 땅을 짚고 기어다닙니다. 개처럼 짖는 신용을 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입에 물고 옮기기도 합니다. 지난 15일 중국 스촨성 야안시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아동학대 또는 인신매매를 의심한 목격자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당국 조사 결과 소설 정글북의 모글리를 떠올리게 하는 아이는 만 3살로 파악됐습니다. 밑으로 1살배기 동생이 더 있고 아빠는 대학, 엄마는 대학원까지 다녔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两口子都是那种大学毕业的，然后他们的教育理念就是那种要让孩子回归自然。 자연 양육이라며 두 자녀를 호적에 올리지 않아 교육 의무는 물론 의료 보장도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정작 고학력인 부모는 아이들과 달리 옷차림이나 식사 습관까지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한다지만 캠핑카를 몰고 다니는 건 자연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부부는 별다른 직업 없이 자신들의 부모가 준 돈으로 살아가면서도 주변의 어떤 간섭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삼성이 극적인 역전승으로 플레이오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가운데 내일 한국 시리즈 진출팀을 가리는 운명의 5차전이 열립니다. 한화 김경문 감독은 4차전에서 동점 3점 홈런을 맞은 김서현을 또 믿고 5차전 마무리로 세우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김서현이 감독의 믿음에 응답할지에 한국 시리즈 진출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규 시즌 1위의 희망이 날아간 SSG전 9회 말 2점 홈런 2방. 솔로 홈런을 포함해 2점을 허용하며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던 플레이오프 1차전. 그리고 홈런 한 방에 석점차 리드를 날려버린 플레이오프 4차전까지. 김서현은 최근 3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홈런 4개를 얻어맞고 한화 팬들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프로 3년차 21살 청년에겐 가혹한 시련인데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듯한 김서현을 김경문 감독은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한 경기, 두 경기는 김서현 선수가 없이도 이길 수 있지만은 더 큰 목표를 한다면은 저는 김서현 선수가 일어나야 우리 하나가 우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김서현 선수가 마무리로 나올 겁니다. 김서현의 9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믿음인데 마지막 운명의 5차전에서도 승부처에서 다시 김서현을 올릴 수 있을지. 만약 등판 기회를 잡게 된다면 김서현이 감독의 믿음에 응답할 수 있을지에 따라 한국 시리즈 진출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반면 김영웅의 거짓말 같은 연타석 석점 홈런으로 승부를 이어가게 된 삼성은 더 잃을 게 없다는 각오입니다. 벼락에서 살아 일어섰기 때문에 하여튼 5차전에 우리 오늘 게임에 마찬가지로 끝이 없는 게임으로 한번 우리 전력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한화는 정규 시즌 투수 사관왕 폰세가, 이에 맞서는 삼성은 포스트 시즌에서 눈부신 호투를 이어가고 있는 최원태가 선발로 나섭니다. 폰세가 6점을 내주고 무너진 1차전에 소력을 할지, 가을 야구의 주역으로 빛나고 있는 최원태가 호투를 이어갈지에 두 팀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한화의 외국인 에이스 코디 폰세가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최동원 기념사업회는 폰세가 8명의 선정위원 투표에서 1위표 8장을 받아 12번째 수상자로 뽑혔다고 전했습니다. 폰세는 정규 시즌에서 17승 1패, 평균 자책점 1.89로 두 부문 모두 1위에 올랐고 탈삼진과 승률까지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제12대 감독으로 선임된 김원형 감독이 공식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원형 감독은 두산의 전통인 미라클2 정신을 되살려 포스트 시즌에 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올 시즌 9위에 그쳐 3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두산은 김원형 감독과 최대 3년 2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하계 올림픽 종목의 국제 단체장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인 조정원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가 7선에 성공했습니다. 2004년부터 무려 25년 동안 전 세계 태권도의 수장을 맡게 된 조 총재는 태권도를 통한 봉사와 올림픽 체급 확대를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조정원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가 한 번 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나이 제한으로 마지막이자 7번째 도전에 단독 입후보한 조 총재는 총 유효표 149표 가운데 143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2004년 김은용 전 총재의 자녀 임기를 시작으로 오는 29년까지 25년 동안 태권도 수장의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변화를 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기분으로 스포츠 태권도를 확실한 그 위치를 만들 생각입니다. 조 총재는 임기 동안 안정적인 올림픽 정식 종목 유지에 큰 공을 들였습니다. 2010년 런던 올림픽 때부터 전자호구를 도입해 공정성 시비를 없앴습니다. 2016년 설립한 태권도 박예재단을 통한 난민 캠프 지원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IOC로부터 올림픽컵을 받았습니다. 조 총재는 마지막 4년은 태권도를 통한 봉사와 더불어
올림픽 종목을 남녀 두 체급씩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OC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브리스번 조직위하고도 얘기를 해서 27년쯤 아마 결정되리라고 보는데 좋은 성과가 있어서 남녀 공이 6체급씩 해서 12개의 금메달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태권도 경기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은 3명을 뽑는 부총재 선거에서 1위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국이 215개국으로 2개 나라 늘었고 채점 방식도 회전이 포함된 머리 공격은 6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어서 전 세계 179개 나라가 출전하는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남녀 금메달 2개씩으로 동반 종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중국 우시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기아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과 글로벌 파트너십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아는 나달이 만 17세 때인 2004년 후원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후원 계약 21년을 맞았습니다. 12년 만에 한국을 찾은 나달은 기아와 함께한 21년의 세월 동안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는 파트너로 지원해준 기아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내일도 내륙에서는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1도로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집니다. 특히 영동에는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대구 11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연일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